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은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얘기부터 옛날 그 추억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이 LH 본사와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그 과정에서 신도시 개발 정보가 포함된 투자 지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도에는 개발 예정지와 지목이 표시돼 있었다는데요. 경찰은 지도에 담긴 정보가 미공개 정보인지를 확인한 후 LH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네, 오늘 LH와 국토부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토지거래 여부를 파악하려면 개인정보 이용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LH와 국토부 직원 6명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연이은 투기 소식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LH.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총리실에서 LH를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총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일파만파입니다. LH 소속 직원들뿐이 아니었습니다. 광명시 소속 공무원 5명도 땅 투자를 했는데 광명시는 합조단을 통해서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냥 넘어갈 일만은 아니죠.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제법 포근하겠는데요. 그에 반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오늘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에 수도권은 올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해야 합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 지역은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니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제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0도에서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날이 포근하겠지만 오늘도 일교차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3월 11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돈이 보이는 경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개그맨 박수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에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LH 직원들의 일탈, 이게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보는 사람 정말 답답하고 말이죠. 이게 뉴스를 틀 때마다 점점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사실 어떻게 하면 나중에 집 한 채 살까 생각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꿈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이러다 화병 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진짜 신경질 나요. 저는 보니까 영화 강남 1970이 생각나더라고요. 네네. 그게 허구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속에서는 그 강남 땅 투기했던 권력자는 부를 얻잖아요. 네. 실제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너무 궁금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도 이런 공직자들의 사전 투기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주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네, 이 LH 직원들의 투기 추가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달 초였었죠. 이제 2일이었었습니다. 이제 시민단체 참여연대하고 해서 LH 직원들 10여 명이 이번에 지정됐던 가장 늦게 지정됐죠. 광명 시흥 신도시에 이제 땅을 매입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2만 3천 제곱미터, 약 7천 평 정도였었죠.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이었는데 또 58억을 대출받았다. 이제 이것이 알려지면서 정말 이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런저런 제보들, 추적들, 조사들이 나오면서 지금 몇 건이 더 나올지는 모릅니다. 예. 하고 이게 광명 시흥에 한정된 것도 아니라 뭐 인천 계양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뭐 추가적인 제보들도 확인된 것들이 더 나오고 있어서 광명 시흥 같은 특히 시흥 과림동에 또 약 한 2,200제곱미터에서 직원이 또 연루돼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경찰, 검찰, 압수수색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는 그렇죠. 모르고요. 이게 네. 어디까지 이런 암흑에 이런 문제들이 퍼져 나올지도 확인될 수 없을 정도 심각합니다. 아니 지금 들리는 얘기만 해도 그리고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완전 투기꾼들이었더라고요. 네, 하는 방식도 뭐 완전히 프로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는 토지 보상을 상당 부분 담당했던 그런 경력자도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령 지금 뭐 정확히 이들이 뭘 노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금 보상에서 나아가서 대토 보상, 이 중에 뭐 협의 양도인 택지, 복잡하죠.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한 수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조금 이따도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토지를 다시 받는 대토 보상 같은 경우에 단독 주택을 짓는 택지도 받을 수가 있고요. 상가를 건설할 수도 있고요. 뭐 주상 복합 건물을 세울 수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사들인 것들이 1,000제곱미터 이상씩 딱딱 구획 정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뭐 진짜 프로의 솜씨다라는 아니 것으로 이게 파악이 꾼 되고 프로 있죠. 이런 게 아니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꾼 프로의 범위가 아니고 이건 그냥 저 방앗간 참새한테 방앗간 그냥 준 거예요. 작품이죠. 네? 네, 작품. 작품 만든 거예요. 근데 작전, 네. 작품. 키맨이 2인이에요? 네, 키맨 이- 2인이 뭐 설계한 거예요? 이거? 그 앞서 가장 먼저 터졌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명이 거의 핵심 인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그 2명이 일단 최대한 대출을 끌어당겨서 메인 이번에 땅 투기 의혹이 되는 핵심 지역을 먼저 사들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팀 한 2-3명과 또 연대를 해서 그 옆쪽에 또 땅을 사고요. 그리고 원래 키맨 중에 또 한 명은 또 다른 팀으로 붙어서 그 팀에서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토지를 사고 있고 그래서 저 핵심 멤버 2명 아마도 과거에 토지 보상 업무를 맡았던 전력이 있는 그런 직원이 아닌가 파악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축으로 해서 아름아름 같은 팀원이라든가 동료 직원들을 다 끌어들여서 이제 하게 된 그런 루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무원 하면 옛날에는 직업 소명의식 막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소명의식은 없고 그냥 한탕주의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에게 정보 있었죠. 거기다가 이게 처음일까 싶을 정도로 아마 심정적인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이 정도 다들 무리를 지어서 작전을 짤 정도면 사실상 이거는 이미 된다라고 확신을 한 것 같거든요. 와 진짜 너무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 배신감이 더 커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토지 보상 제도가 뭔지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토 보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렇게 큰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토지를 수용을 해서 평평하게 택지로 만들어서 지어야 되는데 뭐 소유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사들이고 그동안은 현금 보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돈이 너무 풀리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만큼 규모의 또 다른 토지로 보상을 해주는 이 대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신도시 내에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뭐 바로 토지를 줄 때도 협의 양도인 택지라고 해서 단독 주택을 세울 수 있는 땅이 있고요. 이제 그 신도시 전체를 조성할 때 이주지 택지라고 해서 이 상가하고 그 거주,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택지라고 해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종류별로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뿐 아니라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인 이 1000제곱미터씩을 다 확보를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대토 보상, 그중에서도 아마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협의 양도인 택지를 노렸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땅을 받으면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세금 혜택도 굉장히 큽니다. 팔았을 때 양도세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은 전혀 모르는 영역에서 전문가들도 될까 말까 하는 데에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을 보면 앞서 우리 이제 이재용 앵커도 얘기했지만 자기네가 승인을 하고 자기네가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땅값은 계속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땅으로 받든지 돈으로 받든지 지난번에도 맞아요. 우리가 이거 저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금 보상은 점점 좀 짜집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줄이려는 추세가 있어서 이제 공시지가 대비 2배, 그래서 한 150%, 200%밖에는 보상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서도 이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시가격 이제 100% 정도고요. 뭐 농지가 그나마 좀 많고 이 정도로 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도 현금 보상 플러스 이들은 이제 대토 보상 중에 택지를 아마 받으려는 그런 의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근데 또 하나 광흥시형이라든가 이제 신도시 같은 데는 보면 이미 또 땅 값도 올라왔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그래서 공시 가격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또 뭐 토지 보상, 현금 보상을 받아도 이들에게는 그냥 손해 날 것이 없는 굉장히 다각도로 그물을 좀 쳐놨던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할 때도 저 토지 보상에 대한 얘기하고 네. 토지 보상 얼마 받았네. 그래서 옆에 또 땅을 샀네.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옛날부터 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 다 땅이더라고요. 그 땅이 일명 토지 보상을 딱 받게 되면 그 보상 받은 금액으로 딱 경계구역 바로 밖에 있는 인근 땅을 딱 사요. 그래서 뭐 그게 원래는 뭐 경작을 하려고 그랬는지 거주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인근이 다시금 민간으로 해서 다시 이게 또 개발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또 다시 팔아가지고 또 다른 땅을 또 사더라고요. 이런 사례들 저는 세종시에 사는 분 통해서 사실 봤거든요. 그렇지. 세종시가 또 그렇죠. 그분 돈 많이 벌었습니다. 친하게 지내야겠네요. 안 친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시어머님 이렇게 지인분이 진짜 이 토지 보상으로 한 몇십억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형제들끼리 다투고 이런다고 지금 맞아. 문제가 걱정 생기더라고요. 싸움 중이에요. 지금. 근데 이 LH 직원들이 또 나무를 심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또 뭐 땅값을 올리는 일종의 방법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크닉이 뭐 굉장히 고단수죠. 그러니까 원래 보상 외에 추가적으로 손실 보상도 이제 다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를 또 노린 겁니다. 손실 보상이라는 게 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큰 틀에서는 알박기인데 그게 이제 나무로 알을 박을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뭐 뭘 짓잖아요. 가건물 같은 짓기도 것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짓는 것은 워낙 알박기 수법으로 옛날이어가지고 이번에 저 나무를 받게 됐는데요. 나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은 품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은행나무, 편백나무는 정말 보상이 그렇죠. 크다 이렇게 알았는데 아마 직원들은 더 위를 바라본 것 같아요. 그 나무의 품종보다는 요즘에는 이식비라고 해서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남의 땅에 있는 걸 수용해서 그 나무도 다 없애는 거니까 그 이식비가 요즘에 많이 쳐주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노려서 굉장히 빽빽하게 심는, 그러니까 옮겨 심는 비용을 최대치로 당기려고 손실 보상을 받으려고 이번에 이제 그 땅에다가 이제 나무를 굉장히 빽빽히 심었다는 것도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품질보다는 상업성이 좀 떨어지는 뭐 용버들, 뭐 산수나무 이런 거 심었다잖아요. 빽빽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 보도에서는 편백나무, 은행나무처럼 이게 고품종인가라고 해서 봤더니 굉장히 싼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싼 것들도 보니까 이 특별히 관리 안 해줘도 쑥쑥 크는. 왜냐하면 쑥쑥 커야 아이고. 저 분들은 그 품종을 노린 게 아니니까 빨리 자라고 빽빽해야지 그루당 이식비를 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나무 심으면 칭찬 듣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 면적 기준으로 이식비 계산하는 뭐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렇게 앞서도 말했지만 굉장히 빽빽하게 타이트하게 심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을 때부터 저것은 키우겠다라는 의도보다 손실 보상을 미리 알았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걸 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하고 잘 아는 잘 거죠. 알죠. 옛날에 뭐 따지고 막 그랬었고 할 때도 그런데 이제 막 급하잖아요. 특히 삼기 신도시는 빨리 예. 건설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냥 이식비를 관행적으로 책정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그루당 얼마 뭐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랬는데 저게 나중에 계산도 하기도 힘들고 네. 특히 최근에는 그 그루당 이식비, 이전비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인건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법원에서는 3배, 4배, 뭐 36억짜리를 최근에 100억 도 판단했는데 그 이상일 겁니다. 아마 이야. 이식비 같은 경우는. 예. 그 사람들이 네. 심은 네. 그 용보들 묘목이 한 그루당 한 1,000원씩이라면 5년 뒤에는 한 3만 원 정도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당. 큰 이게, 거죠. 이게 식목일에도 안 심는 나무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심은 이게 목테크네요. 제가 보니까 네. 목테크. 맞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황당하고 더 화났던 건요. 온 국민이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거기 관계되는 담당자들은 네. 그 분노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슨 당당하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LH 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한두 달 뒤면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고 털어봐야 차명으로 해놔서 찾지도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글도 올려져 있고요. 부러우면 LH로 이직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H 직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이걸로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크죠, 아마? 네. 이런 식의 글도 올라와 있답니다. 네. 네, 근데 또 황당했던 부분이요. 토지 경매 관련해서 일타 강사로 활동을 한 LH 직원이 있었다. 이런데요. 네. 이 토지 경매, 특히 이제 경매뿐만 아니라 공매까지 가려면 네. 본인이 이제 실제 업무에도 능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직 일타 강사, 우리가 스타 강사를 네네. 일타 강사라는 표현을 네. 많이 쓰지 않습니까? 토지 경공매 일타 강사가 LH 직원이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기초반 5개월 과정을 23만 원씩 받으면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투잡을 뛴 야. 그런 네. 직원도 바로 이번에 걸려들었죠. 이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직원은 또 가서 뭐 홍보용 사진까지 찍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르칠 정도면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현직에 있으니 오죽했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경미한 처벌이 있다 하더라도 이익이 크다면 그걸 기꺼이 선택하는 거고 또 가르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정도면은 이미 이런 일이 그전에도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몇 번 위기가 있었지만 잘 넘어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간이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대담합니다.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방금 이호선 교수님도 그랬지만 이번에만 그랬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작할 때 수임 씨가 이제 강남 1970. 1970. 네. 그때부터잖아요. 이제 강남 개발할 때부터 네. 맞아요. 그 영화 보면 네. 네, 서울시 직원이 막 연루돼 있고 뭐 그 네. 보시면은 아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런 행태들 특히 공공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개입이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1기 신도시 있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2기 신도시 다 이런 일이 있었겠지 않느냐 뭐 이런 추정과 또 그때 당시의 사례들을 많은 국민들이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전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루트의 뭐 알박기 협작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개발을 할 때는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도로 길이 어디로 나느냐, 어디에 허가가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몇 해 전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그 빠져나오는 핵심 도로의 방향을 안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도로를 미리 알고 그 핵심 도로를 매입을 네. 해서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수익 차액이 80배입니다. 와, 엄청나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우와. 도로 어디 빠지는지만 보면은 그래요? 뭐 실제 정도의 이거 도로 부지 아파트 도로 부지는 뭐 100배도 네. 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개발하는 사람 그걸 허가해준 뭐 지자체 뭐 이런 쪽과 연루가 돼서 정부만 빼서 뭐 80배 100배라고 한다면 굉장히 일반 국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개발 정보가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네. 지하철이 어디로 나는데 지하철 이제 뭐 1번, 출구. 2번, 3번, 4번 그렇지. 출구가 어디로 난다만 그것까지도. 미리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또 막 사고 그런 소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참 예전에 아까 1970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 옛날부터 그랬다면 법이 좀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이 부당한 이익에 대한 환수법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 게요. 이제 처벌을 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이번에도 경찰, 검찰까지 나서서 정말 치열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입법으로 처벌할 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공직자윤리법, 그래서 그렇대요. 투기광지법. 근데 그 내용들은 7천만 원 이하의 뭐 과태료 정도지 네. 뭐 차익을 몰수한다라든가 땅을 다시 뺏는다든가라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다 붙잡아도 처벌에서도 문제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참 답답했던 게 이게 1970년대부터 해먹었는데 가도 있는 사람들이 해먹은 거예요. 왜 그동안에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면서 그렇지. 이런 전액 몰수법이라든가 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제 화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잖아. 이걸로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크다. 안 뺏기니까. 땅이 그러니까 안 남으니까. 뺏긴다. 나 잠깐 벌 받고 그렇지. 소위 얘기해서 잠깐 살다 나와서 그런 사람이 그렇죠. 그냥 그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떵떵거리고 평생 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법이 이러니까. 네. 아 참 알바끼 얘기다 또 예. 이렇게. 예. 그 기상천외한 알바끼도 많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옛날 수법은 비닐하우스인 거죠. 예. 그런 개발에 가서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청년들 뭐 그래서 뭐 하는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안 통해서 알바끼 수법도 나무 심기 뭐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 송파 쪽 또 하남시 쪽에서 특이했던 알바끼가 있었습니다. 바로 벌통 알바끼인데요. 벌통? 예. 저쪽 지역이 이제 벌통을. 소문이 좀 난 거죠. 수용한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그때 한 20명 정도였었는데 저 지역의 양봉업자가 애쓴다. 네, 1,400명으로 60배가 이제 늘어나게 야, 된 거예요. 60배?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냥 벌통을 다 갖다 놓고 네. 제가 새롭게 양봉업자가 되는 거죠. 네, 저런 식으로 되면 보상금 뭐 대토 플러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손실보상 차원에서 노력합니다. 벌통당, 노력해. 예, 또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SOC 건설 과정에서도 이런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는 이게 이 SOC 건설로 어업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 마을에서 원래 해녀가 50명 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232명 늘어 있어. 해녀가. 그러니까 앞에 아줌마도 해녀, 뒤에 아줌마도 해녀, 택시 기사도 해녀, 이호선 보상 때문에. 교수님도 해녀, 장혜인 씨도 해녀, 여기도 해녀, 저기도 해녀, 다 해녀인 거예요. 다 해녀가 된 이렇게 거예요? 위장으로 등록을 해놓는 아이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땅 개발된다 그러면 개 없는 계집 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 네, 이건 이제 실패한 알바끼입니다. 네, 동물 알바끼까지도 노린 거예요. 네. 이 동물을 키우면 해녀가 아니라 축산업자로 또 변신이 가능하지 계속 않습니까? 바뀌네요. 그래서 이제 하남 지역이었었는데 또 수용된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서 네. 이제 강아지 저걸 개 알바끼라고 하던데요. 네. 닭 알바끼, 오리 알바끼. 그래서 뭐 600마리, 닭 9,000마리, 오리 500마리들 걔들 일단 막 너무 사들여요. 안쓰럽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축산업자로 변신을 해서 동물과 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파악이 되죠. 정교하게 네. 저것이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동물 알바끼는. 네. 아니 근데 동물 알바끼가 있다는 걸 저는 사실 처음 알았는데. 아, 저도요. 아니 동물 알바끼가 어쨌든 허망하게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 동물업자가 아니었던 그 키우는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그냥 얘네들을 두었던 건데 이 사람들 떠나고 나면 그 닭들, 개들, 그 오리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참 어쨌든 이게 저 토지 투자라는 게 토지 투기지 지금 이거는. 근데 이게 다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처럼 정확한 네. 개발 정보를 가지고 달려들면 이게 성공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인이 또 이것도 뒤늦게 투자하면 또 실패 확률도 높잖아요. 그렇죠. 맞아. 있습니다. 뭐 투자 혹은 투기 뭐 레벨이 네. 있는데요. 아파트는 뭐 가장 1단계 정도 이제 급이고요. 뭐 오피스텔, 꼬마 빌딩 점점점 올라가다가 가장 어려운 것이 땅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딱 맞으면 앞서 말한 것처럼 80배, 100배도 터지지만 안 B급 조금만 빠져나가도 그냥 묶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환금성이 없기 때문에 저 땅에 한번 돈 묶이면은 뭐 20년, 30년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는 그런 사람도 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저렇게 환수, 수용된다고 하는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성공 확률이 100%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거래 상대방. 누굽니까? 그럼. 정부죠. 네. 정부가 사들이고 기간도 지금처럼 뭐 2024년에 입주다, 네. 2025년에 입주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무조건 정부는 기간 내 땅을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LH 직원하고 이제 앞으로 조사에 따라서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국토부든 혹은 지자체든 터질 때는
이것은 정말 범죄에 가까운 행위죠. 다 알고 들어갔으니까. 네. 이거는 범죄 가까운 게 아니고 범죄죠. 그렇죠. 그냥 그래서- 지들이 다 해놓고 그걸 지들이 사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공직자들의 그 투기가 나쁜 것 같아요. 네. 사전 정보를 다 입수해서 투기를 한 거니까.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이 공직자들 특히 관이 개입한 부분은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참 법이 없다는 얘기도 앞서도 했었고요. 이게 이번에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때부터 마찬가지였었고요. 이 1기 신도시 때도 이미 일산 분당을 1980년대 후반에 뭐 다 네. 지정했다라고 하고 2기 신도시도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아름아름 뭐 윗선에서는 정부 공공 영역에서는 그 지역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속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를 분명히 빼돌렸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요. 인간 세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못 막는다면 적어도 사후에 처벌할 때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좀 겁내게 해야 맞는 건데 네. 지금까지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만든 적이 없었던 거죠. 네. 아니 70년대면 8, 9, 10 지금 1 몇 년이에요? 4, 50년 된 거야? 50년.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앞서도 계속 얘기해드렸다시피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가족 명의로 산다거나 혹은 투기꾼에게 정보를 팔고 뭐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여론은 LH 혹은 국토부, 뭐 경기도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다 이참에 마치 적폐청산하듯이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 뭐 속속 제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 사례를 보면 이제 지방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루된 겁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충남 홍성군에서 이제 충남 고위 공무원이 가족 명의로 뭐 땅을 샀는 너무 많습니다 사례가. 2016년 울산시 울주군에서도 또 당시 도시과장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수억대 차익을 하고 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고 그런 네. 사례들이 제보를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또 쌓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그렇겠죠. 굉장히 그 당사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예, 눈앞에서 봤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예 이참에 이것들을 그럼. 한번 다 해보자라는 여론도 비등하게 높고 이거 정말 일파만파예요. 지금 저 공직자들 얘기 또 나올걸요? 뉴스에 몇 개 나오던데. 그럼요. 그 시의원 딸 건물이 네. 시흥 개발 예정지에 덩그러니 있는 거야. 네. 그럼 네. 이게 알박기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도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좀 사례가 많은데요. 포천, 시흥에 포천 도시철도 이거 뚫린다라고 해서 그 역사 예정지 인근에 또 땅 사놓고 뭐 어디 KTX 역 옛날엔 또 거기 옆에 땅 사놓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우리도 알잖아요. 또 우리 이웃이 아 그래가지고 큰 돈 벌었대. 근데 아, 소문 다 나죠. 다 났죠. 네. 근데 왜 그들은 잘 살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행동을 못 했는데 이참에 좀 행동까지 좀 나서면서 지자체 전수조사까지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이고 참. 하여간 이게 말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데. 네. 아 지금 얼마나 지금 온 국민이 부동산 가지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얼마나 화들 나 있고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번 생에는 틀렸어 뭐 이런 그래요, 얘기까지 맞아요. 하는 네. 이런 시국에 이런 일이 터져버려 가지고요. 안 됐어. 예, 저희가 목소리를 좀 높여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방을 몇 바퀴 아무리 돌아봐도 보이는 건 싸늘한 네, 이번에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 좀 떠나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 참 많은 것이 변했죠. 방역에 대한 얘기도 요즘처럼 많이 들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전염병은 있었고 방역은 있었고 그랬잖아요. 더 많았죠. 예. 네. 지금 뭐 이 가물가물한 이야기, 네. 장티푸스, 콜레라 아우. 이게 우리 생활 속 이야기였고요. 심지어 한 해에 한 400명씩 사망하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결핵,
친구들이 뭐 그렇죠. 엄청나게 그래. 맞아요. 걸리고 약 먹고 병원 가고 그런 일 일상 다반사였다. 네.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옛날에 그런 전염병 특히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단했으니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 이런 연병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아이고야. 이게 연병이라고 하는 게 연병이. 장티푸스를 병이 이야기하는데 있었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일가족이 딱 걸린다 그러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방역을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게 다 물이 원인이에요. 물. 오염된 물을 먹고 네. 병균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이게 시골 같은 데는요. 우물을 폐쇄하는 일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같은 마을의 특정 물을 마을 주민들이 먹고 그렇죠. 집단으로 발병하니까 네. 우물 폐쇄, 그리고 뭐 수돗물 같은 거 점검, 네. 거의 물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 홍수가 자주 났잖아요. 네네. 홍수 범람. 딱 끝나고 나면 항상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 물 끓여 먹으라고. 네, 맨날 맞아요. 그런 얘기 맞아, 나왔었어요. 그 기억나네요. 네. 그 당시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좀 해주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던 그 시절 방역 시스템 제가 오늘 낱낱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청결입니다. 청결. 그죠? 제가 얘기합니다. 청결입니다. 네. 지금도 뭐 손 씻기하고 뭐 손 소독하고 굉장히 살균 소독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도 정부가 나서서 살균 소독을 했었습니다. 이걸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다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살균 소독을 장난감처럼 다녀요. 사실 어린아이들은 뭐든 막 입으로 가져가서 소독약도 옆에 잘 안 두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장난감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시절 방역 시스템 첫 번째 타임캡슐 열어봅니다. 자, 저거. 저거 막 쫓아다녔죠. 아시죠? 네, 그럼요. 야. 저거 방구차로 불리면서 저거 막 애들 무리지어서 저 중에 재용이 있겠네. 저도 있어요, 저희도. 야, 어우, 그게 저 안 가까이 다가오는데 좀 보이잖아요. 보세요. 네. 80년대까지만 해도 매년 6월에서 9월이요. 네. 정부가 뇌염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방역 작업을 했습니다. 네. 소독차가 막 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왕 하면서 막 뿌리고 다니잖아요. 예, 연막 막 분사했었거든요. 저 쫓아다니는 저 장면이에요. 네. 방구차로 부르면서 그냥 계속 쫓아다니는. 저게 방구 소리 지나가면 난다고 해서 방구차였어요. 저게 지나가면 네. 일단 아이들이 와 방구차다 그러고 모이면 네. 맞아요. 수십 명이 저 뒤를 따라서 봤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예. 한참 따라다니다 보면 엉뚱한 동네에 와 있어서 야 우리 집 어디지 막 이러고 헤매고 다니는 기억이 나요. 저기 재용이, 영일이 뭐 다 있네. 호선이 뭐 다 있네. 저 호선이 봐. 못 달리는 애가 호선이에요, 저게. 근데 저거 달릴 때 야. 애들 중에 그냥 달리는 애들 네. 없습니다. 다 두 가지. 하나, 다 벌리고 맞아. 소리 질러. 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저 때는 그 연막이 저렇게 네. 하얗게 나왔는데 저게 요즘에도 새벽에 좀 뿌리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전히 살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위생 청결을 저 당국이 시행을 하는데 네. 그때와 지금이 약재가 좀 달라요. 저 때는 연막 소독, 맞아요. 지금은 연무 소독. 연막 소독은 석유에다가 살충제를 섞는 거예요. 저걸 따라가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맞아요. 예, 볼 수 있어요. 있어요. 그 냄새가 몸에 좋을 리가 없는 냄새인데도 그렇지. 묘하게 끌리는 맞아요, 냄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 석유는 네. 몸에 안 좋으니까 빼고 물을 씁니다. 물. 아. 사실 비용도 지금 더 낮아졌어요. 네. 네. 석유보다 물이 싸겠죠. 네. 그 물에다 살충제를 섞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저 방구차라는 게 네. 뇌염 방역 대책으로 소독차가 다녔다고 들었는데 네. 당시에는 뇌염이 그렇게 흔했어요. 엄청났죠. 맞아요. 계절마다 뇌염에 한 연간 150명 정도가 걸리면 네. 무려 한 57명, 예. 3분의 1 이상이 사망에 이르는 맞아요. 끔찍한 병이었고요. 생명을 보존을 해도 뇌 이상이 생기니까 장애가 평생 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뇌염은 모기에서 오는 거고 모기는 알에서 자라니까 오염된 2급수, 3급수의 모기가 알을 까면 이게 부화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기 알을 없애기 위한 살충제를 뿌리고 다녔던 거죠. 진짜 위험했겠네요. 네, 어마어마한 저희 거죠.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저희 엄마가 했던 얘기였어요. 제 목이 물려서 저렇게 됐다. 맞아요. 그래서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뇌염이라는 걸 알긴 알았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증상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한번 앓고 났더니 애가 조금 많이 아프게 됐다 이런 얘기들 제가 서울에 와서 들었어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는 없었는데 서울에 딱 왔더니 네. 제가 동대문에 잠깐 살았는데 동대문에서 한 아이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하. 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모기가 정말 많았으니까 걱정도 컸을 거예요. 그럼요. 집안에서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요.
비상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하나가 화로였는데요. 그러니까 집안에 모기와 연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니까 방에다가 화로를 넣어두고 거기다가 마른 뭐 나무, 모기불이라고 그다음에 그러죠. 풀 이런 걸 넣어놓고 불을 지폈던 거죠. 네. 연기 많이 나게끔 하려고 이겁니다. 네, 우리가 왜 옛날에 전원일기 같은 데 보면 주로 이렇게 맞아요, 밖에서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저거 집에서도 했었어요. 집에 맞아요. 집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집에 저 화로를 딱 놓는데 그거 화로를 밑에 나무를 깔아요. 그다음에 거기다 불을 지펴. 그다음에 저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다가 풀들 굉장히 많잖아요. 잘 타거든요. 다 이렇게 네. 깎아다가 그걸 위에다 올려요. 그러면 연기가 뭐 말도 못하게 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방 안에 놓고 어떻게 하냐? 문을 닫아. 문을 딱 닫은 다음에 그 안에 있다가 얘를 잽싸게 엄마가 딱 빼면 그 연기가 없어지기 전에 애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눈물, 콧물 다 나고 연막살충. 모기만 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죠. 사람도 잡아요. 네. 정말 또 보통 일이 덥긴 아니었어요. 얼마나 더 여름인데. 그러니까요. 네. 모기 나오면 여름이잖아요. 네. 근데도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렇죠. 찜통이다. 네. 이런 얘기하는데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 홀딱 젖고요. 그 다음에 젖는 것뿐만 아니라 온몸에 냄새가 배가지고 그랬을 아주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모기장이 있었잖아요. 모기장이 근데 그 있었어요. 모기장이 네. 굉장히 이게 굉장히 치밀했어. 촘촘하죠. 네, 그래서 그게 네. 더워요, 오히려. 아니, 바람도 안 이 덥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네. 여름이 되면 모기장을 무조건 안방에 치고 네. 쳐야죠. 내 식구가 다 들어가요. 네. 그리고 밖에 이제 선풍기 틀어놓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래도 훨씬 덥긴 더워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모기에 물리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기억을 해보면 저희 어릴 때는 뭐 캠핑 이런 레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집안에서 캠핑을 했던 셈이다. 네. 여름에 모기장에 들어가는 그렇죠. 게 어릴 때는 뭔가 분위기가 또 색달라서 그렇죠. 네. 모기장 쳐주세요 막 네. 그랬는데 문제는 모기 두세 마리가 같이 들어오면 네. 짜증나는 거죠. 안 치는 이만 못하고 그럼. 소화됩니다. 다 정말. 뜯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물리는 거죠. 뭐. 네. 목에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됐어요?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이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말모기 소리가 들려요. 네. 모기 소리가 불 끄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헬리콥터 소리처럼 다다다다다 진짜 소리. 너무 무서운데 어쨌든 면 모기장을 치면 아침에 깨면 덜 물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물릴 사람은 다 물리는데 맞아요. 그중에 나만 물려. 하필이면 쉽게 생겼거든 피가. 근데 아이들하고 여자를 더 물더라. 피가 모기들이. 단가 봐요. 그리고 뭐 혈액형 따라서 근데 문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누워서 같이 자도 네. 저는 잘 안 물리는데 네. 저희 꼬맹이하고 저희 집사람은 잘 물려요. 네. 집마다 나눠져 있어요. 저희 집은 저희 아들하고 제가 물리는 담당이에요. 벌집입니다, 그래, 거의. 그렇다고. 네. 잘 안 씻는 사람 물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확설이 달라요. 네. 깨끗한 사람이 더 물린다, 지저분한 맞아요. 사람이 더 글쎄요. 물리는 게 맞아요. 다른데 네. 어쨌든 저는 어릴 때 학교에 가면 참 애매한 지점을 물어서 어떻게 긁을 수가 없는 그 힘든 하루를 보냈던 맞아, 기억이 맞아. 생생해요. 네. 아니 근데 당시에는 모기약이 있긴 있었죠. 있었죠. 있었어요? 예, 국내에서 판매한 최초의 모기약은 삼성제약에서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어. 에땡킬라라고 그래가지고 네. 요 광고에도 난리가 났었어요. 액체를 분무하는 형식 다 아시죠? 네. 에땡킬라 요거. 요즘은 요거 또잘 뿌리게 쓰니까, 되면 이거. 그렇죠. 그러면 모기, 파리, 벼루, 빈대 네. 다 박멸한다 이런 광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긴 했는데. 부자들만 비싸니까 부자들만 뭐 샀다는 참고로 저희 집에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모기에 이런 이전 에땡킬라 전에도 있었죠. 그 전에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좋은 칙 스프레이 쓰기 전에는 모기 향들을 많이 피웠고 그렇죠. 이것의 원조는 시골의 이제 쑥뿌리였는데 아까 네. 이야기한 그런데 그 전에 네. DDT라고 하는 살충 소독제가 있었어요. 그렇지. 이거 6.25 때 장면 보시면 머리 네. 빡빡 그 깎은 아이들 줄 다큐멘터리 세워놓고 네. 하얀 가루를 칙 예. 뿌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엄청난 맹독성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이게 사망도 되고 몸 안에 그렇죠. 축적이 되면 부작용도 네. 있었는데 네. 결국 죽음의 특효약 이렇게 불리다가 1972년에 사용이 중단됩니다. 네. 뭐 최근에 나온 모기약들은 무향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무향이 아닌 제품은 저도 굉장히 독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더 심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모기약이 각 가정의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참 많았었는데 1978년에는 살충제가 뿌려진 과자를 사 먹은 아이 5명이 심한 복통을 일으켜서 4명이 숨지고 2명이 입원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80년에는 강원도에서 어린 3남매가 살충제를 음료수인 줄 모르고 그냥 착각하고 마셨다가 2시간 만에 사망한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네. 네. 아니, 모기 잡으려다가 사람 잡았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에 두 번째 타임캡슐 열어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학교 다니는 분들
다들 쥐꼬리 한 번씩들 만져봤을 거예요. 지금은 뭐 콘크리트 건물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런 게 뚫고 들어올 때가 없어졌는데 예전에 흙집은 집집마다 구멍이 있었고 그 쥐들이 네. 소리 다다다닥 났죠. 갈 때 보면 이거 천장 기어다니는 소리가 그래서 주위가 운동해야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옛날 집이 뭐 판잣집처럼 네. 슬레이트 지붕에 이 천정을 얇게 판자만 있었던 게 있는데 네. 오래되면 그게 부식된단 말이에요. 네. 쥐가 지나가다가 소리가 많이 떨어져요. 빠져가지고. 그럼 식구들이 자다가 쥐도 놀라고 식구들도 놀라고 전 눈이 마주쳤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나요. 그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표가 있었어요.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이런 표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옛날에 뉴스 딱 시작하면 뭐 이런 얘기하면 쥐는 가족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맞아요. 시작이 돼서 쥐 잡는 날도 있었어요. 쥐 잡는 날 옛날에는. 있었죠. 예. 이게 쥐가 진짜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쥐잡기 운동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쥐꼬리 잘라서 가져오라는 그런 숙제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우 끔찍해요. 그럼 이게 요즘 생각하면 그게 네. 이게 위생 때문에 쥐잡기 운동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쥐들이 사람 먹을 걸 곡식을 축낸다고 해서 훔쳐먹는다고 그렇죠. 해서 쥐잡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네. 있죠. 1970년 이전에는 네. 뭐 시군 단위로 자 쥐잡읍시다 해서 일제 운동을 했는데 70년대 이후에는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서 네. 네. 전국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 쥐잡기 운동을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쥐가 9천만 마리쯤 있었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3천만 인구. 야. 그럼 3배가 쥐가 더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염병도 문제지만 네. 식량을 축내는데 네. 이 연간 한 240만 섬을 먹어치운다. 네. 이게 240억 원어치다. 네. 그때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먹을 생산량의 8%를 쥐가 먹었다는 거예요. 당시 전주 시민이 1년 동안 먹을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실제로 쥐가 이거 식량도 축내지만 질병도 옮겼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패스트, 네. 흑사병이었죠. 이게 쥐로부터 시작되는 네. 겁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최근까지도 네. 뭐 들에서 이 맞아요. 등줄 회색쥐를 만나면 위험하다 네. 이런 얘기했고요. 장티푸스도 쥐가 옮기는 등 이게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왜 쥐를 꼬리만 가져가요? 이거 쥐를 뭐 통째로도 이사를. 통째로 가져가긴 그렇지. 근데 그것도 쥐 잘라야 머리만 되잖아, 가져가면 더 꼬리를. 이상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잘랐죠? 그때는 이제 저희 집은 저희 큰오빠가 잘랐어요. 왜냐하면 이거 가져가면 학교에서 상을 줬어요. 아. 이게 그래서 5개 묶음을 하나 해가지고 저희 어떤 애는 막 100개 가져오고 막 이런 애도 있어요. 그만큼 많아. 걔네들은 못 이겨요. 걔네들은 공부 안 하고 쥐만 잡던 애들. 그러니까 집집마다 쥐덫이 있었어요. 쥐덫. 쥐도 있었어요. 저희 집도 쥐덫이 뭐 부엌에 하나, 뭐 마당 구석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네. 아침에 쥐가 퍼덕퍼덕 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솥에 물을 끓입니다. 그 이거 저 아주 무시무시한 저 그야말로 뭐 팽형이라 그러나요? 옛날? 그 끔찍한 일인데 저희 식구들은 아무도 꼬리를 못 잘랐어요. 그렇겠죠. 쥐는 잡는데 그냥 이렇게 죽여서 버려. 근데 이게 꼬리 못 잘라. 네. 근데 학교에선 가져오래. 네. 무슨 방법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문방구에서 팔았어요. 아, 맞아요. 네, 그걸 쥐꼬리 모아서 3개 팔아요. 고무밴드로 묶어서 얼마. 네. 그 쥐꼬리를 팔던 시절이 맞아, 있었어요. 맞아. 근데 쥐꼬리 그 옛날에 니퍼로 이렇게 잘랐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쥐약이나 쥐덫 이런 것도 저 나눠주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쥐약이 곳곳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걸 개나 고양이가 먹고 죽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개들이 그렇게 쥐약이나 네. 그런 거 먹고 그 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서 고양이 기르기 운동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저희 집은 항상 개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죽었다 그건 10중 8구 쥐약 먹은 쥐를 먹은 거였어요. 10중 8구. 쥐약 먹을 쥐를 먹거나 이제 쥐들 먹으라고 접시에 밥알을 좀 넣고 그치, 쥐약을 쥐약을 살살살살 뿌리죠. 뿌려놓는데 네. 배고픈 우리 강아지가 그걸 먹고 사망한 일을 전 2번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당 조그맣게 있는 집들은 지금은 반려동물이지만 그땐 가축이어서 이 식구들이 먹고 남은 밥 주면은 그거 먹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늘 배가 고팠던 우리 강아지가 루비하고 쭈리가 이 쥐약을 먹고 사망한 일을 어릴 때 겪었네요. 네. 아니 그 어렸을 때 톰과 제리 만화를 보면서 아니 왜 고양이가 저렇게 쥐한테 당하지? 쥐를 잡아야 되는데. 왜 못 잡고 당할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저는 겪어보지 않은 시대 얘기인데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요. 다음 얘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세 번째 타임캡슐 열어봅니다. 자, 바로
야, 요겁니다. 진짜 싫어, 싫어. 추억. 이게 어떻게 남아있어, 이게 저 그냥 사진이. 종이 뭐예요? 이거 본 적이 아시겠습니까? 없죠? 네, 저는 처음 야, 보는데. 애들은가. 요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기? 위생 상태를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요 종이 안에다가 덩을 넣어갑니다. 네. 체변봉투. 학교에 체변봉투. 제출하죠. 네. 그러면 뭐 기생충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네. 예. 참 저는 정겨워요. 예인 씨는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저는 좀 충격받아요.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덩을 체면 넣어간다니. 봉투라는 네. 저도 안 가져가면 혼나고 그랬어요. 혼나고요. 저건 필수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체변 봉투 했지만 아이들은 그냥 똥봉투 이렇게 네. 불러서 이 변을 채취해서 비닐에 담고 실로 끝을 묶고 네. 저 종이봉투에 다시 한번 넣어서 맞아요. 풀로 붙여서 가져가는 건데 그래도 냄새가 나요. 네. 그렇죠. 체변봉투 수집하는 날은 아이들이 가방에 저거 하나씩 다 그래요. 들어있으니까 제가 3주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네. 이거 있더라고요. 네. 건강검진 해보니까. 그때 그 비닐 봉지가 있으면요, 넣고 초 있잖아요. 아, 그걸 네. 라이터를 옮겨서.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딱 밀봉해서 가져갔다고.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셔도 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더 큰 됩니다. 문제는 이게 9가지의 인간 체내에 네. 있는 기생충을 맞아요. 검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만약에 나오면 네. 구충제를 줘요. 네. 근데 이게 너 혼자 먹지 말고 꼭 가족들이 함께 먹어야 네. 한다. 같이 이 먹어요. 가족 단위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몰래 주는 게 아니라 이름 불러요. 아, 선생님이 맞아. 아침에 줄 시간, 야, 저 기생충 검사 결과 나왔다. 그러니까. 최영일 그러면 애들이 막 아, 그렇잖아요. 아유, 야, 뭐야. 이놈아, 너 회충 있어, 이놈아. 이런 식이었어. 생활 기록부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애들이 그 똥꼬를 긁는 애들이 많았어요. 가려워서. 간질간질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응가를 하면 얘네들이 살아서 기생충들이 살아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야 정말 옛날 생각이 나네. 아니, 근데 저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95%가 기생충이 있었대요. 이게 웃을 얘기는 아니고 심각한 네. 얘기죠. 맞아요. 실제로 1964년 신문 기록을 보면 네. 9세 소녀가 네네. 이 굉장히 장폐색증이 와서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부를 검사해 보니까 기생충이 1000마리도 넘게 나와요. 엄청나네. 1063마리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네요. 소녀의 체중이 20kg이에요. 거의 뭐 다 말랐어요. 기생충의 무게가 5kg이에요. 내 몸의 4분의 1을 이 기생충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사망했거든요. 네. 연간 기생충에 의한 사망자가 2,000명 정도 됐다. 네. 아, 기생충이 워낙 많았고 뭐 상황도 심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같은 세대는요, 이 영화 패러사이트 네. 오스카 탈 때 네. 기생충이 남 얘기가 아닌 거였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네요. 그 옛날에는 기생충 그 체변봉투 해가야 되는데 좀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잖아요. 아유. 개똥을 개똥 그래. 마셔야 돼 네.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개똥을 네. 먹었는데 저도 한 2번 그랬다가 네. 매우 무지하게 맞았는데. 아니 그날 전날 밤에 계속 안 나오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 됐다 그러고 아버지가 네. 본인 걸로 쓱 해서 네. 이거 제출해. 형제 거 다 썼어요. 아니, 그게 또 그 약이 캐러멜처럼 씹어먹는 약이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산토 캐러멜. 이름도 산토. 기억이 나네요. 오, 산토? 예, 그럼.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좀 약간 과자 같은 간식 같은 느낌으로 먹지만 네. 사실은 이제 고충 효과가 나오네요. 있는 거죠. 아, 이게 캐러멜이 아니었군요. 네. 구충제였군요. 약이었어, 구충제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먹기 쉽게 좀 그렇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용 지금도 비타민 같은 거 우선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네. 색깔 예쁘게 나오고 먹으면은 약간 좀 이제 향긋한 맛이 나잖아요. 네. 그 나름 저 때도 노력을 했어요. 네. 지금 보면 저 이 표지가 얼마나 조악합니까마는 네. 그래도 아이들 그림도 넣고 우선 캐러멜 이렇게 써 있으면 당시에는요 먹게 되죠. 아이들은 엄청난 먹지 거죠. 말래도 먹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네. 아니 근데 뭐 담배를 구충제로 사용했다. 이거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아까 이 지저분하면 모기가 더 물까 덜 물까 얘기했지만 이 기생충이 담배 연기를 싫어한다. 네. 이런 통설 속설이 있어서 인간요법. 아버지 할아버지는 야 우리는 회충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이들에게 네. 담배 연기를 그렇게 뿜는 이 지금 생각하면 무슨 주술도 아니고 그렇죠. 왜 그랬나 싶은데 그런 속설이 횡행했네요. 아니, 그때는 안 뿜어도 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안방에서 그냥 뭐. 텔레비전 보시면서 네. 그냥 딱 물고 네. 우리는 그 옆에 앉아서 보는데도 그냥 패셨어요. 아니 그래, 그때는 맞아. 버스에서도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담배를 딱 옛날 무시니까 버스였죠. 지금 생각하면 야 이거 참 원시 시대 같은 예전에 느낌이네요. 비행기에서도 담배를 폈는데. 비행기, 기차 다 다 폈죠. 뭐. 네. 그리고 막내한테 그렇게 담배 심부름 시키고 아니, 저였어요. 저. 제가 신입사원 시절만 해도 회의실에 그냥 크리스탈 맞아요. 배터리가 딱 아이고. 있고 회의하러 모이면 우선 부서장님, 팀장님이 담배부터 딱 물고 예. 얘기해봐.
해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네. 그게 구충제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담배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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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복용량 외에도요, 가정 내에서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장비를 하나씩 공수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장비? 장비입니다, 장비. 장비가 있어요. 가정 내 장비? 가정 기생충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네. 모르겠는데 자, 약밖에 없었는데. 요 열어볼게요. 여기 안에 네. 들어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장비를 짜잔! 이게 뭐야? 아시죠? 저 알아요. 참비시구나. 장비십니다, 장비. 장비. 예. 요 머리니 잡으려고 머리, 이거 예, 머리니. 썼잖아요. 예. 근데 이게 머리니와 석회가 기생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머리니와 머리에 석회를 많았죠. 제거하기 저거. 위해서 촘촘하게 빗으면 알죠? 네. 피가 알죠. 두두두둑 떨어지죠. 예, 네. 그걸 톡톡톡톡 손톱으로 누르면 피가 톡톡톡 터지죠. 저거 참빗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할머니 빚는 거 많이 봤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게 저 머리 하얀 가루 뭐 뿌리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있었죠. 애들 중에 이 많은 집이 또 따로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집에 가서 잠깐 놀다 오면 애들이 다 일을 옮아 왔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때 머리를 하나씩 할 수가 없으니까 일괄 머리에다가 다 그렇게 하얀 가루 같은 걸 뿌려가지고 네. 그거 뿌린 채로 막 놀고 뛰어다니고 막 맞아. 그랬었거든요. 몸에 안 좋습니다. 네. 아까 모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DDT, 아. 살충 소독의 만능 약처럼. 네. 그거 하지만 막 죽음의 특효약 어. 72년 이후 사람에게 뿌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잘 씻지도 않았다고. 아, 물이. 그러거든요. 물도. 예. 맞아요. 그렇죠. 네. 귀하죠. 수돗물 팍팍 나오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오. 예. 그만큼 많이 안 씻으니까 그러니까 씻어봤자 뭐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머리를 감는 경우가. 네네네. 그러니까 네. 일주일 뭐 두 번? 자주 감는 사람은 그렇게 감을 아니,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명절 여기 때 머리가 생길 수밖에. 명절 때 목욕탕 가는 그렇죠. 거죠. 목욕탕 가는 날이 네. 있었어요. 그게 있었지. 동네마다 목욕탕은 있었는데 네. 근데 저희 집은 그거는 그렇게 가기 쉬운 곳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옛날에 이게 고무다라가 있었어요. 네. 고무다라 시뻘건 거. 그 고무 옛날에 대야라고 그러죠. 예. 네. 돼야 지금. 대야죠. 대야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다라이라고. 네. 그거를 나중에 김장할 땐 또 김장할 때 맞아요, 쓰는데 맞아요. 평소에는 그거 목욕할 때 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예. 거기다 이제 애를 불려가지고 이제 겨드랑이를 엄마가 떼쓰고 이태리 타올로 밀면 너무 아파가지고요. 멀게지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안 밀려가지고 허옇게 이제 네.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애들이 다들 이제 너는 씻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제 친구가 상도동에서 거북탕이라고 목욕탕을 해가지고 저는 목욕 자주 했습니다. 제 친구도 이 목욕탕집 아이가 있어서 저도 자주 해서 혜택을 입은 편인데 아까 저 참빗 보여주시니까 저 할머니 생각이 확 나는 게 진짜 많이 나죠. 할머니는 곱게 새벽에 깨시면 예. 아주까리 기름을 발라서 맞아. 저걸로 곱게 빚어서 맞아, 쪼글딱 맞아. 지셔요. 예. 근데 이제 저게 아이들에게는 이제 네. 이와 석회를 잡는 무기가 되는 건데 그때 툭툭툭 떨어지면 전 할머니의 손은 만능이야. 아. 그냥 이게 이가 톡톡톡톡 튀어서 기어가는 게 보이는데 잡아 그냥. 잡고 자 이리 와. 그럼 할머니 머리 이제 무릎을 베고 누우면 네. 톡톡톡톡 잡아주시는 잡아주는데 거죠. 손주는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손주가 기분이- 최영일님. 접니다. 할머니가 잡으니까 그렇게 스르르 잡을 때 살살 뽑죠. 엄마가 뽑죠. 다 뽑힙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제 얼마나 머리는 아픈데요. 할머니에게만 맡겼어요. 엄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머리가 단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덕분에. 네. 옛날에. 정말 그때 그 시절 얘기하니까 요즘은 뭐 끝이 그래도 없네요. 참빗만 네. 있는 게 아니라 요새 한때 이가 이렇게 다시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봤더니 참빗하고 요새는 무슨 약품을 같이 팔더라고요. 아. 네. 같이 파는데 옛날에 그 참빗 저희 집에 아직 2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다시 이가 나타났다. 그죠. 너무 입시 교육만 하고 애들이 네. 학원만 가다 보니까 청결이 또 나빠진 거예요. 네. 강남에서 이가 나왔다. 이런 기사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예전 기사 네. 나온 기사 거 준비된 이거 거죠. 예전 있습니다. 예, 이거 예. 동아일보 보시면 기사죠? 잘 씻지 않았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씻을 수 있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기사가 1974년도 기사인데요. 요거 졸업생들이 알아야 할 지혜, 주니어들의 미용이라고 해서 저녁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세수를 하고 머리 감는 간격을 적어도 일주일에서 5일 정도 좁혀라. 아침 저녁으로 비누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발라라.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기사로 뜰 정도로 야. 그만큼 안 씻었다는 거죠. 네. 옛날에 뭐 했었냐면 손톱 검사가 있었어요. 아, 있었죠. 그래가지고 월요일만 되면 일단 교장 선생님 조회하고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 다 책상에 손 올리라 그래가지고 손톱 검사를 하면
손톱이 길잖아요. 그럼 네. 깎아주면 되잖아. 아. 그냥 때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자로 손등을. 여기 이렇게 탁탁 때렸어요. 진짜 그랬어. 네. 손톱 자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씻기 장려이긴 한데 지금 애들 뭐 다들 깨끗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옛날에는 안 씻고 이렇게 들었고 코는 그렇게 나오는데 참 머리 석회까지 지난주에 가지가지 했습니다. 옛날에는 안 씻은 게 아니고 못 씻은 거예요. 그럼요. 겨울에는 집에 따뜻한 물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집에 물 나오는 맞아. 집은 또 부자야. 마을마다 지나치게- 우물에서 퍼서. 지나치게 너무 많이 씻으니까 손소독 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손이 건조하고 피부 질환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예. 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방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역을 네. 생각해 보면 예. 그 시절엔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구나. 네. 그런 시절을 살아나왔는데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돌봐주시는데 네. 또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네. 네. 코로나19 방역이 엄중한 이 시대에 우리 예전에는 우리 위생, 우리 방역을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옛날로 추억 소환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를 맞아서 그 위생용품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용품에 아이디어 용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 소비 문화도 굉장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바꾼 지도 벌써 1년. 필수품도 소비 문화도 달라졌는데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항바이러스 제품이나 항균 제품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마스크가 사용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마스크는 우리 삶에서 떼려야 될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온종일 코와 입을 마스크로 감싸고 있다 보니 불편함은 당연지사.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뒤흔든 것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기 위해선 똑똑하게 소비를 해야 할 텐데요. 그 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호정 주부. 소독 좀 하자, 손소독 좀 하자. 뭐예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손 소독되는 습관이 됐다는데요. 이렇게 손 씻듯이 손 씻는 것처럼 소독제도 똑같이. 개인 위생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손 소독제하고 안심 그 제균 물티슈는 필수가 됐죠, 이제. 우리 산책 갔다 오자. 가자. 산책 가자. 엄마 과자 사면 안 돼요? 갔다 오는 길에 과자 사자. 외출할 때 마스크를 챙기는 건 이제 일상이 됐죠. 부족하지 않도록 늘 넉넉히 구매해 둔다는데요. 코를 잘 막아줘야 돼. 예민한 삼형제를 위해 시중에 나오는 웬만한 마스크는 다 구매해서 써봤다는 이호정 주부. 1년이 넘게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면서 또 이제 아이들이 쓰면서 이건 싫어, 저건 좋아 이런 호불호가 갈리면서 이제 마스크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우리한테 맞는 거를 찾게 됐죠. 지난 1년간 아이들에게 맞는 마스크를 찾아 헤맸다는데 아이들은 어떤 점이 불편했을까요? 코를 가리고 밖에서 계속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안에 물이 생기는데 그러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싫어요. 이처럼 이제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꼼꼼하게 따져서 더 똑똑하게 구매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성남의 한 마스크 매장도 자신에게 맞는 마스크를 찾기 위해 찾은 손님들로 아주 그냥 북적입니다. 저는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 피부가 발진이 많이 일어나요. 벌겋게. 그래서 저희 피부에 그런 거 자극을 덜 주는 제품이 있나 그래서 여기 들러봤습니다. 저희 원단은 기저귀에 쓰는 안감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발라하셨을 때도 되게 피부 자극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이곳에서 판매 중인 마스크는 3D 입체 세부리형으로 숨쉬기 편한 구조와 고탄력 이어밴드로 하고 너무 좋네. 많은 이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써보니까 어떠십니까? 네? 너무 편해. 너무 부드럽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게 좋은 마스크일까요? 먼저 식약처 허가를 받은 KF94 정품인지를 확인하시고 요즘은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니까 가볍고 숨쉬기 편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냄새가 안 나며 피부 자극에 덜 가는 제품이 좋습니다. 마스크가 외출 필수품이 됐다면 집을 청정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매장엔 항균 제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특히 항균 페인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목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이런 바이러스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페인트 상품에서도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된 상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요즘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이들이 늘다 보니 항균 페인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페인트 표면에 접촉하면 사멸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항바이러스 페인트라고 하니까 좀 더 안심이 되고요. 냄새도 그렇게 심한 것 같지도 않고 관리성도 좋아서 혼자서 여자가 혼자서 하기에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서 해주시면은 또 각종 세균을 멸균하는 효과가 더해진 세이트지가 인기인가 하면 항균 조명도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핫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스크 살균 소독기 역시 인기 품목 중 하나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생활소품과 집안 인테리어까지 변화되고 있는데 항균 제품 열풍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홈 가드링족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외출 제한으로 자연을 즐길 기회가 줄어들면서 집안에 작은 정원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얘는 어떤 꽃인지 좀 설명 좀. 지금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걸로 이렇게 디프레스 되지 않고 집안에라도 그냥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뭔가 그 식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나를 굉장히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공기 정화에도 좋고 뭐 이러니까 저는 아주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처럼 원예 매장을 직접 찾는 이들이 최근 들어 증가한 추세.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식물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눈도 더 꼼꼼해졌다는데요. 개인의 취향에 맞는 그 식물들의 소비가 늘다 보니 거기에 플러스 기능적인 면을 많이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요즘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집안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스파티필름이라는 식물인데요. 얘는 공기 정화가 굉장히 잘 되는 식물이고 특히 암모니아 제거의 능력이 되게 좋은 식물이에요. 저희 그 매장 안에서 제일 많이 찾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안스리움이라는 또 꽃이 피는 식물이 있는데요. 얘는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난 식물이에요. 그래서 주방에 두시면 아주 또 기능적으로 좋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비스라는 식물은 공기 정화와 가습 효과를 또 휘커스 움베르타는 산소를 뿜어낸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답답하지만 모두 함께 견뎌내야 하는 코로나19 시대.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찾아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나요? 끝이 보이는 그날까지 모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똑똑한 소비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완연한 봄 날씨라고 그러는데 공기의 질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네요. 네, 이맘때쯤 항상 이 미세먼지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은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